사무라이,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바람의 검신부터 라스타 사무라이, 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만화, 영화, 게임에 수도 없이 등장했죠. 하지만 칼을 찬 사무라이의 모습이 익숙하긴 해도 그가 정말 어떤 존재였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가령 여자 사무라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무라이에 관한 7가지 놀라운 사실 지금 공개합니다. 첫째, 온나 부게이샤. 일본 여성이라고 하면 순종적인 아내 아니면 진하게 화장한 게이샤가 생각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터프한 여자 사무라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많이요. 정확하게는 사무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온나 부게이샤라고 불러야 합니다. 사무라이란 단어엔 남자만 해당되거든요. 하지만 이름이 뭐가 됐든 하는 일이든 계급이든 다 똑같긴 했습니다. 남자처럼 무술련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죠. 그들은 칼처럼 날카로운 창인 나기나타를 주로 썼는데요. 다른 사무라이들이 그렇듯 다양한 무기들을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온나 부게이샤들의 업적은 많이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온나 부게이샤가 적었다고 믿기도 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역사서에 나오는 것보다 많은 여성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1850년 센본 마츠바루 전쟁터에서 DNA 테스트를 최근에 해봤더니 사체 105명 중 35명이 여성이었고 다른 전쟁터에서 실행한 실험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둘째, 특이한 갑옷. 미군은 처음 방탄조끼를 디자인할 때 일본 사무라이들의 갑옷을 참고했습니다. 사무라이가 입었던 갑옷들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일단 잘 만들어졌고 효과도 좋았죠. 아주 정교하고 기능성 있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한편으로 전쟁터에서 아주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유럽 기사들의 갑옷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입는 것부터가 고난이도 같잖아요. 그런데 사무라이 갑옷은 그보다 훨씬 융통성 있게 만들어진 옷인 겁니다. 사무라이의 갑옷은 레커치를 한 철판이나 가죽끈이나 실크로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팔을 최대한 잘 움직일 수 있어야 해서 오른쪽 팔엔 소매가 없었는데 대신에 커다란 직사각형 어깨 보호대가 있어서 팔을 감쌀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라이 복장 중에서도 가장 특이하다고 손꼽히는 건 카부토 헬멧입니다. 머리통을 둘러싸는 구조로 철판을 이어 만든 아주 기능성이 뛰어난 헬멧이죠. 그런데 이 헬멧 뭐가 생각나지 않나요? 빰빠밤 빠바바밤.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다스베이더 코스튬은 실제로 사무라이 헬멧을 기반으로 디자인한 거라고 합니다. 사무라이들은 심지어 헬멧을 꾸밀 수도 있었습니다. 떼었다 붙일 수 있는 조각이랑 장신품들도 있었고요. 활이나 칼로부터 목을 보호할 수 있는 목 보호대를 차거나 혹시나도록 헬멧 아래에다가 가죽 모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히트텍이니 에어리즘이니 일본 기능성 의류의 시작은 사무라이 갑옷에서 온 거라고 봐야 할 것도 같습니다. 셋째, 와카슈도. 사무라이는 동성애랑 양성애에 대해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특히 사무라이 시대인 1185년부터 1868년까진 아주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환영하고 심지어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역시 성진국. 일본 내에서 동성애가 장려된 이유는 와카슈도라는 관습 때문입니다. 젊음의 길이란 뜻의 와카슈도는 이른바 사무라이계의 멘토 멘티 제도 같은 건데요. 숙련된 사무라이와 견습생 사무라이는 형제 관계를 맺고서 전투 기술부터 인생 수업까지 많은 걸 나눴습니다. 그러는 중에 마음이 맞으면 둘이 연애를 하기도 한 거였고요. 과거 일본에서 동성애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자 사무라이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남자였고 더군다나 사무라이들은 통치를 돕기 위해 다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비가 고르지 않아서 양성애와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더 많이 일어난 것이죠. 견습생이 성인이 되고 나면 사무라이들은 공식적으로 여자를 만나는 게 허락되었는데 이때 이성애를 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와카슈도 애인에게 정책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두고 바람을 피는 사람들도 많았죠. 전쟁터에선 사람 목을 거리낌 없이 벨지언정 다 젊은이들이잖아요. 한창 즐길 땐 즐겨야죠. 넷째, 서양인 사무라이. 여전히 탐 크루즈 하면 라스트 사무라이에서 사무라이 갑옷 입고 진격 앞으로 하던 모습 떠올리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영화는 200% 허구이지만 실제로 서양인 사무라이는 존재했습니다.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도 사무라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군주나 쇼군처럼 아주 강력한 지도자들에겐 특별 권한이 있었거든요. 서양인 사무라이들은 일본 사무라이들과 같이 훈련을 받고 나면 새로운 일본 이름과 사무라이 무기를 전수받았습니다. 역사서에는 총 4명의 서양인이 사무라이가 되었다고 쓰여 있는데요. 윌리엄 아담스라고 하는 영국 항해사이자 모험가, 그의 동료인 얀 후센 반 로덴스테인, 유진 콜라흐, 해군 장교이자 무역 상인이었던 에드워드 슈넬이 그들입니다. 이 중 아담스는 일본을 처음으로 방문한 영국인이었고 이 넷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습니다. 아담스는 1600년 4월 일본 남부 쿠슈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쇼군이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담스를 붙잡아 취조했는데 아담스가 조선학을 비롯해서 다양한 학문에 박학다식한 걸 알자 그를 친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쇼군은 아담스가 영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걸 계속 거부했고 결국 아담스는 일본인 여자와 결혼하고 정착해서 서양인 조선 기술을 전수하고 쇼군이랑 유럽 상인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담스는 평생 영국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1620년에 병으로 사망했지만 그래도 몇 안 되는 서양인 사무라이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5째, 사무라이의 교육 수준. 무식하면 힘만 세다고 누가 말했나요? 적어도 사무라이들에겐 아닌 얘기입니다. 그들은 숙련된 전사인 동시에 교육 수준도 높았습니다. 대부분 글을 잘 읽을 수 있었고 수학 능력도 뛰어났죠. 그들은 무술 외에도 역사나 문학 같은 분야에서 뛰어나야만 했습니다. 도쿠가와 시대처럼 평화로울 때에는 전사로 활동할 필요가 없어서 그때 학문을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었고요. 물론 모든 사무라이가 다 비슷한 수준이었던 건 아닙니다. 집안에 얼마나 돈이 많은지에 따라 무술과 교육 수준이 달라졌거든요. 낮은 계층에서 온 훈련생들은 마을 학교에서 기초 공부만 하고 무술도 삼촌이나 아버지, 형들한테서 배운 반면에 더 부잣집에서 온 남자애들은 특별 훈련학교에 다니면서 무술과 학문을 익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기나 거기나 뭐 하나 다를 바 없죠? 6째, 아이누의 후손. 사무라이들이 키도 크고 덩치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갑옷 덕분에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것도 있죠. 하지만 실제 사무라이들은 키가 153에서 155cm 정도였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일단 일본인들이 전체적으로 체구가 작기도 하니까요. 바람의 검심의 켄신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물론 덩치는 작았어도 아주 뛰어난 전사들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라이들이 토종 일본인은 아니었단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보통 일본인보다 덩치가 작고 털이 많고 피부색은 옅고 무엇보다 콧대가 뾰족한 게 유럽인들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1989년에 미시간 대학의 C. 롤링 브레이스라는 인류학자가 세운 가설에 의하면 사무라이들이 아이누족 후손일 거라고 합니다. 아이누는 일본 홋카이도랑 러시아 사할린선 부근에 살던 소수 민족입니다. 일본인보다 서구적으로 생겼죠. 홋카이도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야 일본으로 합병되었고 아이누족은 약간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선 아이누족이 열등하다면서 그들을 차별하는 문화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본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무라이 문화가 사실 그들이 무시한 아이누족에서 왔다는 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사가 아닐 수 없겠죠. 7째, 사무라이도 을이었다. 사무라이도 엄밀히 말하면 주군에게 채용된 직장인이었고 해고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해고를 당한 사무라이는 론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론인은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사무라이였지만 사무라이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고 다른 사무라이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했죠. 다른 주군을 섬길 수도 없었고요. 사무라이들이 론인이 되던 이유 중에는 주군이 죽고 나서 할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할복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론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죽기 아니면 론인, 이거죠. 팝 문화에서 론인들은 조용한 은둔자들로 그려지는데요. 실제 론인들은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범죄의 길을 걷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사창가나 도박집을 운영하기도 했고 현재의 야쿠자가 론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소리도 있죠. 이것도 아이러니한데요. 일본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무라이 문화가 실제로 고질적인 야쿠자 문제의 근원이 된 것이라면요. 뭐 야쿠자마저도 역사를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요.